안녕하십니까. 9번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CGV 영화관에서 나오고 있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오펜하이머 박사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정말로 반가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이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제일 아끼던 책, 정말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오펜하이머 박사가 만든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와 같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펜하이머가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작품의 감독이 그 유명한 현재 현존하는 3대 거장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는 것 때문에 또한 청년들이 무턱대고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거장들이 만든 작품은 어떤 작품성이 있는가, 정말로 그 자체를 보고 느끼는 아주 그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이 감독은 사실상 저도 이 뭐 영화에 대해서 깊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들었구나, 이런 이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 오펜하이머 이외에 2020년도에 또 하나의 아주 그 멋있는 작품이죠. 테넷이라는 거. 그리고 2017년도에 덩케르크가 나왔죠. 그리고 2014년도에 인터스텔라, 그리고 유명한 배트맨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몇 편의 배트맨 시리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인셉션이라고 하는 거, 꿈이 다시 또 다른 꿈속을 그 상상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상상력, 이걸 작품 속에 담았다는 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아주 그 시간 배열을 작품에 녹아내리는 이 기술이야말로 천재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간의 평가죠. 이 양반이 유명하게도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정말로 이 과학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감히 이제 정말 이 거장이 그걸 주제를 잡아가지고 어떤 배열로 이걸 전개를 할까, 내용을 전개할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다시 얘기해서 원자폭탄의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오펜하이머 박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1904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갔죠. 근데 그 당시에 1920년도에 유럽은 그야말로 양자역학 세계가 그냥 뭐 활짝 피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40대였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데 20대의 중반에 들어간 정말 젊은 과학자들이 그 아인슈타인 박사와 치고받고 하는 물론 논쟁 측면에 있어서 그런 정말로 양자의 물리학이 꽃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 박사가 바로 그 코펜하겐 학파, 즉 아인슈타인 박사를 중심으로 한 EPR 학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해석이죠. 그 해석을 하는 학문 그 그룹을 우리는 그냥 쉽게 학파라고 하겠습니다. 코펜하겐 학파와 EPR 학파 간의 그 충돌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바로 그 코펜하겐 학파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은 닐스 보, 그다음에 막스 보른, 하이젠베르크, 유명한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세 사람의 그 물리학적 세계, 이 양자 규칙의 세계를 우리가 심층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통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한 천재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인 막스 보른 교수 밑에서 이제 수학한 미국에서 나온 천재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1927년도에 23살 나이로 캐링턴 대학, 독일에 있는 캐링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양자역학 세계하고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고전 물리학 세계에서 널던 그런 아주 그냥 수준차가 한참 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 박사가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학파의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수학을 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에 가자마자 떠오르는 햇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럽은 영국을 포함해서 이 양자역학 세계 그 중에서도 원자 핵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1932년도에 이제 내중에 말씀드리는 맨하탄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을 만들 어떤 미국의 프로젝트 내에 영국 팀들이 참여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의 팀장이었던 제임스 채트윅, 우리 채트윅 국제학교의 채트윅이 아니고요. 유명한 연구과학자죠. 채트윅 박사가 이제 원자 에너지를 만들어낸 바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연구를 해오고 이제 이 원자 폭탄의 설계가 정말로 폭꽃피게 되고 정말로 열전의 시대인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준비되는 그 시절 1938년에 독일의 오토 한 그리고 프리츠 슈트라스만이라고 하는 연구 전문가가 원자핵을 쪼개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1938년에 또 하나 마이트너와 오토 프리슈라고 하는 연구 전문가가 이 핵이 쪼개지고 있는 현상을 실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쪼개짐 현상을 분열이다, 이렇게 피션이다, FISSON, 일로 명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핵 분열 현상을 완전히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오토 프리슈 박사가 이제 그 당시 양자역학의 거두였던 40대에 있었던 이 닐스 보어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디어 차원이죠, 물론. 그래서 이 보어가 그 생각을 듣고서 아이디어니까 자기도 이제 그것을 확인한 바는 아니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당연히 미국에 그 유명한 닐스 보어 박사가 왔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박사들이 물리학 전문가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 강의 안에 당연히 오펜하이머 박사도 듣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물리학의 중요한 사람이 하나 또 등장을 하죠. 이태리의 바로 페르미라고 하는 이 정말로 유명한 과학자가 그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여러 과학자 중에서 또한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진행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나 아니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망명을 하게 되는데, 헝가리에서 망명한 과학자 실라드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우라늄 반응에서 이제 중성자가 이제 또 생성하고 이제 더 많은 핵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1939년도에 바이오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이 실라드르 박사는 바로 이러한 이 원자 핵 분열 현상을 보고 당연히 독일 과학자들도 같은 연구 결과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자기네들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하지 말 것을 이 페르미 박사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동시에 1939년도에 이슬라드르 박사는 이제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그리고 유진 위거너 등과 함께 이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 원자의 핵 분열로 인하여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편지나 이런 노력을 했지만 그 뭐 소장파의 학자들의 얘기를 누가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제 그 거장이었던 7, 80대의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때까지 이제 미국에서 말년을 아마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실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같이 서명을 지원하는 서명을 해서 이 핵분열 반응에 위험성이 있고 이것이 만일에 나치나 또는 뭐 누구든지 이걸 핵무기로 만들 경우에 위험하다 이렇게 그 내용을 써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바야흐로 이제 백악관이 발칵 뒤집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각자가 이제 이 핵분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1942년도에 페르미 박사가 시카고 축구 경기장에서 최초로 소규모적으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성공하게 됩니다. 1941년도 전에 이는 독일의 그 하이젠베르크 박사가 아마 망명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우라늄 기반의 폭발 가능성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함으로써 독일전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관심을 받게 되고 독일도 역시 연구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내중에 그 핵분열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내중 이야기는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41년도요. 자기의 스승인 닐스 보에게 이 하이젠베르크 박사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닐스 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도 이 핵무기를 독일도가 아니고요. 독일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닐스 보 박사가 아니 그 당시에 나치는 정말로 세상의 악이었는데 그 악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수제자인 이제 하이젠베르크를 엄청나게 꾸짖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라드르 박사나 또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경고를 받은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끝내려는 그런 심상으로 이제 원자폭탄 제조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2년 초에 바로 그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그게 총책임자가 당연히 그 유럽에서 수확한 양자역학 즉 원자핵을 연구한 그 수많은 과학자들과 동료이지만은 그래도 미국인이고 그리고 미국의 현재 이제 시민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계에서 유명한 세를 떨치고 있었던 오펜하이머 박사 39살 그러니까 38살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아주 젊은 나이에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에게 박사에게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펜하이머는 이제 보 박사도 초청해서 이제 충고도 듣고 보른 또는 뭐 여러 수많은 학자들과 연합해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원자폭탄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42년 6월입니다. 1942년도면은 이제 미국이 유럽에 참전하기 시작하던 때였죠. 1942년 여름에 폭탄 설계를 시작하고 이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내부 실험이죠. 소규모 실험. 1945년 7월 16일 이제 최초의 원폭 실험이죠. 이걸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하는데 실험을 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1945년 8월 6일 이제 두 가지 폭탄을 제조를 합니다. 하나는 우라늄에 의한 하나 폭탄 하나, 그 다음에 플루토늄에 의한 폭탄 하나. 이것을 더 이상의 실험도 없이 이제 일본 땅에다가 터뜨릴 각오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미 일본이 패색이
지났지만 지쳐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승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쟁을 끝내려면 독일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 땅으로 진입해가지고 수도를 점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전역을 점령하고 결국은 도쿄를 점령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오키나와 전쟁에서 뭐 수만 명의 미군이 뭐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옥새 전략에 따라서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이걸 뭐 본토까지 진입만 한다면은 10만 명이 아니라 뭐 20만 명, 30만 명이 모자랄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 요령의 하나로 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우라늄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게 되고 4월 뒤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이제 전체적인 종료를 맞게 됩니다. 그 후에 오펜하이머 박사는 당연히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유명세를 타죠. 유명세를 타지만 뭐 그 당시에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나치가 소멸이 되고 이제 바야흐로 자유자본주의냐 아니 사회주의냐 이 두 체제 간의 냉전이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 폭탄에 관한 어떤 살상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을 느낀 소위 말해서 내적으로 좌파적 색채를 띠었던 오펜하이머 박사 역시 이제 시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상 오펜하이머 박사는 연구 과정에 있어서 그 미국에 이제 있었고 이제 미국에는 사실 양자역학 차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박사는 사실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끝마치고 그 안에서 활동했던 그 여러 전문가들, 박사들이죠. 이 양반들 중에 18명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지만 오펜하이머 박사는 결국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이 양자역학의 또 하나의 그 내용물인 이 원자핵의 핵분열, 그 다음에 핵융합, 그 다음에 수소폭탄 등등 이 양자역학의 어떤 발전의 한 방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양자역학은 내용은 이 원자핵 분열의 내용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양자핵 분열에 관한 내용이 이제 양자역학의 그 주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톰 에너지, 뉴클리어 에너지지만 사실은 이 력자는 파워, 즉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톰 에너지는 원자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에너지, 즉 핵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원자 폭탄은 원자 핵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 에너지를 이제 가스톱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발전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파워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의미죠. 그래서 에너지와 이 파워 힘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용어로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양자 에너지 발전소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마련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오펜하이머 박사 그리고 더 붙여서 저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렇게 유명한 감독이었구나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